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데이터 매닝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와, 저희는 이름 없어도 좋아해 김다인입니다. 명화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 저희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실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따뜻한 교실입니다. 본 영상은 3주차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통계 등 방식을 통해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고 왜 발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통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미래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측된 미래를 바탕으로 소요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산업공학과의 근본인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면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고객 경험 등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는 대중을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트랜스포머처럼 필요한 모양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에는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활용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닌 달 것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럼 이런 이러저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함께 봅시다. 우선 데이터만 있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는 있는데 레이블이 없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고 데이터가 생각 이상으로 지저분하거나 방법론이 잘 맞지 않아서 실제 사용에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accuracy, 효교 문제는 R이 이승 등을 신앙답게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나요? 저희는 일단 문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무엇을 분석하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소재가 보이지 않으면 숫자, 그림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하면 무엇이든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 기, 여전히 많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고전의 분석 방식, 추익 기반의 모델 등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지표 설계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는 기계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계 학습은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경험이 축적될수록 과업 수행의 성능이 향상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기반으로 적합한 방식을 만들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기계 학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문제가 정답이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지도 학습은 입력과 출력 변수가 정해져 있고 둘 사이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지도 학습은 출력 변수가 없는 데이터의 특질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화 학습은 인공지능 모델이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로 합시다. 지도학습은 X를 넣으면 Y,
각기 fx를 결과로 줍니다. 즉, 이는 사과다, 이는 배다, 이는 망고다 같은 결과를 주는데 비지도 학습은 x를 넣으면 x의 특성을 결과로 줍니다. 즉, 빨간 것은 사과다, 노란 것은 바나나다 같은 결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지도 학습을 세부적으로 또 다시 학습의 목적을 통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처음은 분류인데요. 이는 어떤 대상을 범주에 구분해내는 작업입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귀입니다. 이는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 간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결과는 숫자로 나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내일이 날씨가 어떤가 하는 예측을 하면 분류로 하면 그 숫자의 구역에 따라 춥다와 덥다로 분류되지만 회귀로 하면 정확한 숫자가 예측됩니다. 그 다음은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유사한 데이터들이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분류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분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지만 군집화는 그 특성에 따라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상치 탐지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정상 데이터인 상황에서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이상치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이렇게 이상과 비이상을 구분하는 것도 있고, 정상인 데이터만 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구분 기준은 사용 데이터입니다. 사용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기존 방식으로 테이블에 적재된 수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엑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숫자가 아닌 형태의 정보가 구조화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목적과 모델 업데이트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 이는 정적 학습, 증분 학습, 강화 학습으로 나뉩니다. 정적 학습은 이름 그대로 모델을 한 번만 학습시키고 해당 모델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분 학습은 기존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입력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기계 학습입니다. 즉, 학습시키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 또 시키고 또 새로운 걸 넣어서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강화 학습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전기적 에이전트가 현재 이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태블릿 형식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으로 소집된 데이터가 있고 또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데이터가 있고 활자와 기호로 표현된 일련의 시퀀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02번 머신러닝 모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 성능 평가를 왜 해야 하냐? 요리를 했으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을 봐야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면 성능 평가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인가, 좋지 않은 모델인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평가하려면 당연히 동등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은가? 그래서 프리딕션에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쓰이고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또 다른 평가 방식이 쓰입니다. 이제 학스테이트 근데 성능이 좋다고 진짜 좋은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 100%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은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유명한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어떤 사람의 침대인 거죠. 근데 침대를 이제 딱 그 사람한테 최적화해서 만들었을 때 매트리스가 저렇게 오버피팅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자세로 누웠을 때 아예 눕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자체에만 딱 이제 100%의 정확도를 보인다 해서 저런 사진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이유는 모델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노이즈까지 외우게 되었을 때, 학습하게 되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제 오버피팅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리그레이션도 이렇게 하나의 점들을 이제 이제 선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게 오버피팅이고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게 데이터 분할 방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학습, 검증, 테스트 세 개의 데이터셋을 분할을 하고 보통 6대 2대 2부터 8대 1대 1까지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데이터 분할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사이즈를 정해서 분할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K개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K폴드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full set of training 데이터에서 이제 계속 왜냐하면 테스트 셋을 어떤 걸로 정했냐에 따라서 모델의 이제 성능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테스트 셋을 고르는 걸 다른 걸로 계속 반복을 해서 그 평균 성능을 구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볼 차례인데요. 일단은 프리딕션 예측하는 리그레이션 평가 지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MA라는 평균 절대 오차, 민 앱솔루트 에러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이 정답인, 그러니까 자기가 구한 이 리그레이션 선과 예측한 이게 예측한 값이죠. 실제 값과 본인의 예측한 값의 이 차이를 레지듀얼이라고 하고 이 에러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오차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에 오차인데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그거의 평균이고요. 이게 직관적이고. 근데 문제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당연히 높은지 낮은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스케일에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A가 동일하다고 해도 실제 에러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 절대 비율 오차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까의 단점을 개선한 건데 퍼센트로 표현해서 스케일 의존적인 에러의 문제점을 개선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어, MAP는 이제 그 비율이다. 실제에서의 비율로 해서 식도 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이제 MSE라고 유명한 이제 건데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절대적인 오차의 평균을 이 아니라 그걸 제곱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 PPT에 에러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제곱한 거여서 식은 보시면 달라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MSE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PPT 그 마지막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한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제 정사각형으로. 스퀘어 된 거고 그래서 아웃라이어 민감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값이 제곱되기 때문에 더 증폭된다는 거죠. 큰 오차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보완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나왔고 대부분 MSE랑 같으나 큰 오류 값에 높은 페널티가 있고요. 얘도 뭐 제곱하기 때문에 1 미만의 에러는 작아지고 그 이상의 에러는 커진다.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나? 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평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매트릭스랑 ROC 커브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매트릭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액큐레시 하나만으로는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해봤는데
accuracy가 별로인 이유를 그래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는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5가지 오른쪽에 있는 5가지를 배워볼 텐데 sensitivity, 이 specificity, accuracy 그리고 이거 NPV 그리고 정밀도 이거 배워볼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오늘 센시티비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걸 리콜 재현율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것 중에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얼마나 파지티브인지 식 보면 아실 수 있고요. 특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정적인 것 중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걸 잘 맞췄는지 요렇게 보는 거라고 그 비율을 보는 걸 할 수 있고 정확도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중에 맞게 예측한 비율 이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고요. 네, 정밀도 보겠습니다. 정밀도는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긍정인 비율이고 음성 예측도 NPV는 부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부정인 비율. 그러니까 진짜 예측한 것과 그 답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화를 나타내는 지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프리시전과 요 리콜 센시티비티의 조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불균형한 데이터에서 유용합니다. 식은 여기 있고요. accuracy가 이제 짤을 보시면 imbalance data situation은 accuracy 야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F1 스코어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다. 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잠깐 멈추고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accuracy가 높지만 F1 스코어가 낮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 AUROC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AU는 여기서 이제 에리어 언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이제 ROC 곡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ROC 곡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accuracy만 보자 하니까 이제 쳐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의 분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고요. 0.5에 가까우면 무작위 추측 수준의 성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선이 0.5죠. 그래서 그 이상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ROC 곡선은 민감도, 센시티비티와 특이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컷오프라는 이제 임계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떤 기준을 넘어야 긍정으로 예측할지 결정하는 기준점인데요.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걸 긍정으로 예측하고 높게 잡으면 더 적게 긍정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커브를 보시면 컷오프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컷오프 값이 바뀔 때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변하고 각 점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옵티멀 컷오프 포인트가 뭐 여기다. 왜냐면 센시티비티가 하이스트로 할 high sensitivity while maintaining high 이제 특이도인가요? specificity를 이제 둘 다 괜찮게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클래시피케이션 평가 지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 평가 지표.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R랑 FRR을 아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면 FAR이 왼쪽에 있고 FRR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FAR은 정상 데이터를 이상치로 탐지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비율이고요. FRR도 이상치를 정상 데이터로 잘못 탐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컷오프에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FRR이 올라가면 FAR은 떨어지고 이런 관계인 거 생각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EER이라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equal error rate라고 오류율이 이제 같아지는 그 포인트고요.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EER이 낮을수록 좋다. 당연하겠죠. 오류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쉽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요. 타인을 본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FAR인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여는 거죠. 그리고 FAR은 내 지문으로 열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인식 못해서 안 열리는 경우 이럴 때 많죠. 이게 FR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볍게 클러스터링 평가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홍아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이거 어떻게 묶을까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건가? 이거 다르게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첫 번째 평가 지표는 듄 인덱스. 듄이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집관 군집 간의 거리 이제 요 초록색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군집 간의 거리와 군집 내부의 거리 이제 다이아미터 오브 클러스터 요 응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서 클수록 우수한 군집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집은 보통 이런 세 가지 지금 보면 디스턴스 거리와 다이아미터랑 그 안에 있는 분산도 정도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루엣이라는 다른 평가 지표인데요.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 포인트가 자기 군집에 얼마나 잘 속해 있는지와 다른 군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 군집에서 다른 군집과 이제 거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그 맥스 포인트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형식을 띱니다. 네, 다음으로는 decision tree를 강의할 건데요. 이것은 전에 말했다시피 고전적인 기계 학습 방법으로서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decision tree는 한 번에 하나씩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규칙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의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의 사전 전처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수치형 변수와 범수형 변수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처음이 변수가 날씨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그 변수가 또 기온이 됩니다. 기온이 높다? 그러면 밖으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온이 정상이면 나가서 테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ecision tree라고 부릅니다. 음, 이 핵심 아이디어는 재규적 분기와 가지치기입니다. 재규적 분기는 영역의 순도가 증가하도록 입력 변수의 영역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이고, 가지치기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자세하게 구분된 영역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CART라고 decision tree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개별 변수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전체 영역에서의 규칙을 생성하는 지도 학습 기법입니다. 어, 이도 재기적 분기와 가지치기의 핵심 아이디어를 따라가는데요. 재기적 분기는 이와 같이 하나의 영역을 알맞게 여러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귀속 분기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진위 개수라는 불순도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진위 개수의 범위는 0부터 0.5 사이입니다. 이는 1에서 한 구역이 존재하는 노드의 수의 퍼센트의 이승을 더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여기서 보다시피 어, 각 노, 각 노드가 오대어로 되어 있어서 높은, 맞아요. 높은 진위 개수이고요.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낮은 진위 개수, 즉 진위 개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영역에 대한 진위 개수는 각자 계산해서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보 획득을 계산하는데요. 이는 순도 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보 획득은 클수록 좋습니다. 어, 두 번째 불순도 지표도 앞선 진위 개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정보 획득을 처음 불순도와 마지막 불순도를 다 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다.
객기적 분기 방법은 우선 한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렬하고 순차적으로 가능한 분기점에 대해 정보 획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분기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보 획득이 크도록 하는 그 분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여서 모든 노드의 순도가 100%가 될 때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수의 정렬 순서, 정렬 기준은 최종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분기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합니다. 음, 여기서 이것은 decision tree의 기본 양식인데요. 분기점은 나무인 노드가 되며 원한의 숫자는 분기되는 변수의 값입니다. 사각형은 말단 노드로서 다시 분기가 되지 않는 점이고요. 선알의 숫자는 분기로 인해 나뉜 레코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가지치기인데요. 가지치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분기된 영역을 다시 깔끔하게 묶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냐면 풀트리는 과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 저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노드 수가 증가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분류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는 말단 노드를 결합하고 어분류율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풀트리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한 의사결정나무가 생성되고 비용 복잡도를 사용하여 최적 의사결정나무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지치기도 잘 되었는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 복잡도입니다. 이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어분류율과 말단 노드의 수, 그리고 이를 결합하는 가중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분류율이 낮고 또 말단 노드 수가 적을수록 비용 복잡도가 으, 작고 그래서 가지치기가 잘 된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사후적 가지치기와 사전적 가지치기로 나뉩니다. 사후적 가지치기는 우선 풀트리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최적의 구조를 찾아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먼저 모든 것을 분할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서 많이 복잡합니다. 사전적 가지치기는 적절한 시점에서 더 이상 이사결정 나무가 분개하지 않도록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은 어, 노드의 수를 제한하는 것과 깊이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흙나무의 형태는 이렇게 선형과 계단형이 있는데요. 흙이나무로 분할된 구역에서 해당 노드에 속하는 모든 개체의 정석 변수의 값의 평균으로 예측됩니다. 즉, 이 검은 박스 안의 모든 노드가 같은 숫자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흙이나무에서의 불순도 측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데 계산식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기 가능성에 대하여 정보 획득을 계산하여 최적의 분기점을 찾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정보 획득이 제일 큰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예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변수 선택 과정이 자동적으로 소형되며 특별한 통계적 가정을 요구하지 않고 결측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모듈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고려하므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를 배웠으니까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 백잉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앙상블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별로인 혹은 단일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이거 써도 되나 싶은 클래시파이어들이 있을 때 앙상블이 나타난다. 좋은 것들만 이제 따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앙상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앙상블이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 추천 알고리즘 대회에서 유명하게 나왔었던 건데 아마 순위권에 있는 분들이 배깅, 부스팅, 스태킹 등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해서 순위권에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모델들의 장점만 따오려고 시도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앙상블 almost always work bett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자체가 대부분 좋은 성능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회에서도 앙상블을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앙상블은 편향과 분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고요.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적합에 당연히 취약하고요. 뭐 그런 점들이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향과 분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Bias variance decomposition. 그래서 일단 바이어스란 모델이 얼마나 단순한지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이고요. 모델이 단순해서 데이터가 복잡한데 그걸 학습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이어스인 거고, 베리언스 자체는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오류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로우 바이어스랑 로우 베리언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원트 우리가 원하는 모델인 거고요. 이제 높은 바이어스는 바이어스가 지금 요걸 보시면 바이어스는 높지만 베리언스는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뭉쳐 있는데 가운데에서는 벗어나 있고 좌측 하단 보시면 되게 많이 퍼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이상한 곳으로 가진 않았다. 그렇지만 되게 분산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하이 바이어스랑 하이 베리언스는 자 개떡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배깅 트리 베이스드 양상들이었으니까 배깅이랑 부스팅의 차이를 가볍게 그냥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이란 일단 원본 데이터를 각각 패러럴 평행하게 해서 최종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또 사용해서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사용하는 게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배깅, 패러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깅이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평행으로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평균하거나 뭐 투표하여 최종 예측을 만드는 기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배깅이라 하고 배깅을 사실 풀어보면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어서 그게 배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트스트랩 샘플링인데 요거는 각 모델은 다른 데이터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이를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샘플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부트스트랩 샘플을 보시면 이제 다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랜덤하게 계속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산을 줄이는데 효과적인데 왜 그런지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고르기 예시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트리 베이스드니까 의사결정 나누겠죠? 한 명의 친구가 한 명의 모델인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영화를 고르는, 본인만의 기준으로 영화를 고르는데, 부트스트랩 샘플링. 그래서 매번 친구에게 약간씩 다른 영화 리스트를 중복해서 이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선택을 결합해서 다수결 방식 혹은 뭐 평균을 내거나 해서 어쨌든 가장 많이 고른 영화를 최종 선택하는. 그래서 이게 백인.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얘도 백인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인데, 백인 기법을 아까
설명해 주셨던 디시전 트리에 적용한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하나, 단일 트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거 랜덤 포레스트는 이걸 여러 번 한다는 뜻인데요. 각 나무가 학습할 때 모든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부 특성만 선택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 다른 패턴을 학습하게 되어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더 강력한 예측 성능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있으면 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트리로 다른 결과를 내서 뭐 여기서 아까랑 똑같지만 메이저리티 보팅이나 에버리징 해서 마지막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영화 고르기 예시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친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각 친구는 뭐 다른 영화를 고르겠죠. 근데 랜덤 포레스트 자체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잘못된 기준으로 이상한 영화를 추천하더라도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트리가 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링과 랜덤 특성 선택, 요게 이제 같이 아, 랜덤한 특성이 이제 두 개인 거죠. 얘는 아까와 다르게. 그래서 영화 리스트를 다르게 고르고 다른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얘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네. 쉽다. 랜덤 포레스트 써라. 네. 네, 이상으로 저희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마 아무래도 배운 게 여기까지여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범위를 정했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와, 부탁드립니다. 와.